네, 메르스 사태의 큰 줄기는 잡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잔불이 타고 있습니다. 네, 재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3명의 확진자 중에 1명이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데 그래서 강동성심병원이 이제 또 새로운 유행지가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감시 대상에 넣어야 할 환자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누락시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그 확진 환자가 병원 4곳을 이제 들렸는데 그중 하나가 강동성심병원입니다. 네. 이 강동성심병원은 이제 베드 병상 수가 698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가 입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요. 네. 이제 이 173번 환자,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러 병원을 돌다가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그 메르스 증상 때문이 아니라 정형외과 질환으로 입원을 하다가 이제 메르스에 이제 그 감염이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원 당시에 이 환자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데리고서 지난 5일에 그 강동 경희대 병원 응급실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역 당국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신이 돌보던 환자는 이 173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그 이제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이제 누락이 됐고 네. 그래서 이 환자가 어쨌든 강동성심병원에서 정형외과로 입원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서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즉각 강동성심병원에서 이 173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한 7,500명 정도가 되는데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 이번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또 방역 당국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좀 이렇게 모니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4곳에 들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4곳 다른 병원들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 그 173번 환자가 이제 그 접촉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제 목차수 내과, 또 상일동에 있는 본이비인후과 그리고 강동신경외과를 거쳐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강동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절반 정도 규모,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입원과 수술, 면회가 지금 다 중단이 됐고 입원 환자와 그 병동 그리고 외래가 이제 폐쇄를 시켜서 소독 조치에 들어갔고 이제 환자와 접촉자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그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국민들의 협조, 본인이 어느 병원에 갔을 때 메르스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메르스 지금 관련된 병원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병원을 경유했다고 하면 다들 병원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좀 이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0번째 환자에게 76번째 환자가 이제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76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 환자가 지금 투석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다시 그 대규모 감염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76번째 환자는 벌써 한 9명 정도를 감염시킨 네.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특히 구급차 이송 요원과 그 동승자도 감염을 시켜서 그분들을 통한 전파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투석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투석실에 투석을 받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됐는데 이분들이 격리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대 잠복기가 이제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는데 이분들이 감염됐다고 하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증이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도 네. 네. 아직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나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감염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174번째 환자의 경우 감염 경로 아직까지도 안 밝혀졌나요? 네, 아직까지 174번 환자가 그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발표된 환자입니다. 70대 남성입니다. 근데 이 환자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174번 남성 환자는 그러니까 지난 4일, 8일, 10일에 삼성서울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좀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어제 퇴원한 14번 환자, 한 80여 명에게 이제 감염을 일으켰던 슈퍼 전파자가 퇴원을 했는데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 14번 환자와 관련된 이제 그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174번 환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74번 환자 같은 경우는 더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송요원,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 137번 환자가 본인이 메르스 증상을 가지고서 이제 근무했던 그 일시가 이달 2일부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7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그 경유했던 그 날짜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네. 좀 더 이렇게 그동안 너무 이게 불투명하잖아요. 동선을 잡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좀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슈퍼 전파자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족 간의 감염자도 나왔죠. 확진 판정을 받은 175번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건당국이 그 가족 간의 감염을 인정을 했다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브리핑에서 가족 간 그 감염을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인데요. 그 175번 환자, 어제 이제 발표된 환자인데 네. 이 환자는 118번 환자의 이제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8번 환자는 이제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 175번 환자는 그 아내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지난 10일 이전까지 아내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9일 이후에 그 이후에 잠복기 14일을 더해 보면 이제 지난 21일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75번 환자.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좀 감염이 됐다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네. 지금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이제 가족 안에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좀 가족 간 감염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네. 이제 메르스의 첫 발병국이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전체 감염자의 10% 내외가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이런 자가 격리를 하면서 그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좀 어떤 구체적인 교육이나 어떤 계몽이나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자가 격리자에서는 2m 이상 제가 한 박준수 앵커 우리 이제 류미정 앵커 정도의 사이를 뛰어서 지내야 되고 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 정도밖에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뭐 가족 간의 감염이 나왔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봐야 될까요? 그런 우려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세하게나마 이런 일들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병원보다도 훨씬 엄격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내에서도 대규모의 전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자가 상당한 그 폐질환을 동반하면서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해야 병원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전파를 일으키는데 지역 사회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병증이면서 대규모의 바이러스를 배출해야 지역 사회로의 무차별적인 그런 이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가족 간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밀접 접촉에 의한 그러니까 병원 내 상황 같은 것이 집안 내에서 일어나서 밀접 접촉하고 있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감염 정도지 이것이 지역 사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 사회가 마치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염 조건으로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세하게나마 이와 같은 상황 추적도 잘 안 됐고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의 아주 초기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형태의 지역사회 감염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족 간의 감염이 발생을 했고 이처럼 메르스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 중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선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는 워낙 병원성이 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메르스 백신이라고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증식해서 그것을 사멸한 다음에 우리 몸에 백신으로 투여하는 그런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네네. 메르스 바이러스는 워낙 병원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식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볼라나 탄저나 이런 것을 네네. 대규모로 증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메르스 바이러스 중에서 메르스 전체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일부분 그것이 알려져 있어요. 메르스 표면에 있는 S라고 하는 단백질,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네. 이 단백질을 항원으로 쓰면 메르스 백신으로서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잘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S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몇 종류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기술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S라고 하는 단백질을 병원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바이러스, 병원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마치 우리 몸이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서도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만일에 이제 충분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 기술은 다른 경쟁할 만한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짧은 기간, 한 달 정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할 분량 5천만 도즈 정도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네. 또 아주 신속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상당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10월 정도에 이제 동물에게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좋으면 이제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약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한데요. 네. 보통 이제 백신이라고 이와 같은 이제 신종의 질환에 대한 백신은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투자가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하다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뭐 추경에 반영할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백신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꽤 신경을 써서 이런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 어제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뭐 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현재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아직까지 그 감염병, 이 정말 감염병이라는 이 질환은 이 분야는 계속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네. 사실상 되게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네. 한 매년 85억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이제 그런 예방과 어떠한 이제 투자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좀 요번에 제가 좀 짐작을 하건데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네. 지금 메르스 사태가 워낙 이번에 컸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도 어떤 투자나 어떤 그런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좀 삼성그룹 이야기를 좀 잠시 하자면 네네.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어떤 돈적인 거 경제적인 투자도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삼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이건 정말 양날의 칼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 본다면 이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임상을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메르스가 많이 창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환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런 좀 기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삼성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메르스 환자를 비롯한 그게 엄청난 하나의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또 정부 나름대로의 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메르스 백신을 좀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은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여러 형태의 이제 이런 감염성 전염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도 우리를 나라를 많이 찾고 또 우리도 네. 뭐 세계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이제 외부의 이런 신종 전염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본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 타워를 확립을 해서 아주 이제 여러 방면에서 그 컨트롤 타워가 대응에서부터 총체적인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뭐 매뉴얼이라든지 또 병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낀 이유가 치료제와 백신 이런 게 없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정부를 향하여서 국립 백신 연구소를 세워야 된다. 국립 백신 연구소를 세워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생기는 각종의 신종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파블릭에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그런 정보도 공유되고 심지어는 경보도 발령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국립백신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제에 이런 것도 정부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지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